너희 같은 짐승들에게 줄 돈은 단일전도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내보내세요. 네가 내 아들로 산 세월은 어제로 끝났다. 이제 나는 김영순으로 살 것이다.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창밖에는 끈적한 여름비가 며칠째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아파트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은 마치 누군가의 마른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자국 같았지요. 거실 바닥은 습기를 잔뜩 머금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쩍쩍 소리를 내며 제 발바닥을 붙잡았습니다. 마치 가지 말라고, 더는 나아가지 말라고 저를 붙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낡은 소파 끝에 걸터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깔깔대며 웃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 웃음소리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환청처럼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70평생 저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을까요? 손가락 마디마디는 이미 뒤틀려 제 기능을 잃어버렸고 무릎은 비가 올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내뱉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평생 고생하며 얻은 유일한 훈장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 쪽에서 경쾌한 칼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평소엔 제가 주방 근처만 가도 눈치를 주던 아이가 웬일인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그 경쾌한 소리가 오히려 제 가슴 속 불길한 예감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소리 없이 주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영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지영의 목소리는 평소 제가 알던 그 나긋나긋한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쾌활함이었지요. 응, 언니. 이제 다 됐어. 노인네가 어제는 화장실 가는 길도 헷갈려 하더라고. 상태가 아주 딱 좋아. 지금이 기회지 뭐겠어? 병원 원장한테는 이미 말해뒀어. 적당히 치매 초기라고 진단서만 떼면 그 큰 상가 건물이랑 이 집 다 민수 씨랑 내 거 되는 거잖아. 지영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거실의 습한 공기를 가르고 제 고막을 찢어발겼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독이 바짝 오른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욕을 먹어가며 생선을 토막 치던 날들. 손이 꽁꽁 어는 겨울에도 따뜻한 물 한 대접 마시지 못하고 아들 민수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버텼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며느리의 저 가벼운 웃음소리 한 번에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에 숨이 가빠왔습니다. 민수야, 내 아들 민수야. 너도 알고 있니? 너도 내 처와 함께 이 애미를 산채로 묻으려 하는 거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고통이 오히려 제 정신을 맑게 깨웠습니다. 그래요. 70년을 거친 바다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은 저 김영순입니다. 이대로 힘없이 무너져 요양원 침대에 갇혀 죽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이 제 재산과 제 파멸이라면 저는 저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독을 먹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평생 고생만 한 늙고 초라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가에 힘을 뺍니다. 눈동자에 초점을 흐리고 고개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가 순식간에 넋이 나간 노인으로 변해갔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 왔니? 제 입에서 나온 갈라진 목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 저는 그 거울 속의 낯선 노인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영이 나간 뒤 적막해진 방 안에서 저는 뒤틀린 제 손가락을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이 손마디 하나하나에는 제가 차마 아들에게도 다 말하지 못한 서러운 세월이 문신처럼 새겨져 있지요. 눈을 감으면 30년 전 그 지독했던 겨울의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남편을 사고로 잃고 품 안에 민수가 돌조차 지나지 않았던 그의 겨울. 제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전 재산이라고는 머리 위로 쏟아지는 찬바람을 겨우 막아주던 단칸 방뿐이었죠. 젖도 채 나오지 않는 마른 가슴을 쥐어짜며 민수를 업고 제가 찾아간 곳은 노량진 수산시장의 가장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새벽 4시, 세상이 모두 잠든 시간에도 시장 바닥은 악다구니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그 틈바구니에서 생선 내장을 긁어내고 비늘을 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서 얼음물에 손을 집어넣을 때면 손가락 끝이 칼로 베이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보다 더 무서운 건 제 등에 엎인 민수가 추위에 떨다가 잘못될까봐 하는 공포였습니다. 아지매, 생선 대가리 좀 이쁘게 따봐. 이래 가지고 장사하겠어? 시장 바닥에 거친 물살이 제 장화를 타고 들어와 발가락이 꽁꽁 얼어붙어도 저는 쉬지 않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루 종일 생선을 만지다 보니 제 온몸에서는 씻어도 씻이지 않는 갯비린내가 뱄습니다.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제 옆자리를 피하고 코를 쥐어 막았지요.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했습니다. 내 몸에서 나는 이 비린내가 내 아들 민수에게는 비단옷이 되고 따뜻한 쌀밥이 될 것이다. 민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녀석은 자기 애미의 몸에서 나는 생선 비린내가 창피했는지 학교 앞까지 마중 나온 저를 멀리서 보고는 모른 척 뛰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장 구석에서 남몰래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내 자식에게 향기로운 엄마가 되어주지 못한 제 처지가 너무나 서글퍼서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저는 또다시 얼음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민수가 학원비가 없어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 20년을 생선 눈깔과 마주하며 버텼습니다. 녀석이 대학에 합격하던 날 합격 통지서를 가슴에 품고 시장 바닥에서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던 저를 사람들은 잊지 못할 겁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세요.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진짜 호강시켜 드릴게.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민수가 제 거친 손을 잡으며 울먹이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며느리 지영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고운 피부와 하얀 손을 가진 그 아이를 보며 나는 비록 비린내 속에서 늙어갔지만 내 아들만은 꽃 같은 여자와 향기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피눈물 흘리며 일궈낸 그 금싸라기 같은 건물과 아파트, 제 명의로 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민수 장가 갈 때 아낌없이 울타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영아, 그리고 내 아들 민수야. 너희는 그 갑옷을 녹여 나를 찌를 칼을 만들고 있었구나. 민수야, 내가 창피해하던 이 비린내. 나는 손이 이제는 너희의 가식적인 가면을 찢어발기는 서슬퍼런 칼날이 될 것이다. 저는 다시 거울을 봅니다.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처음 칼을 잡았을 때의 그 도끼. 어린 눈빛이 제 늙은 얼굴 위로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은 여전히 흐릿한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지영이 들어오기 전 눈을 반쯤 감고 초점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가식적인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짜증 섞인 한숨이 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노인네야, 일어나. 언제까지 잠만 잘 거야? 밥 차려놨으니까 나와서 먹어. 지영은 제 이불을 거칠게 걷어차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것은 정갈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밥 한 덩이와 질척이는 콩나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누런 국물이었지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하시잖아요. 이거 드시고 기억력 좀 되찾아보세요. 아, 어차피 먹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려나? 지영은 제 눈앞에서 보란 듯이 신선한 과일을 깎아 먹으며 껍질을 제 밥그릇 옆에 툭 던졌습니다. 모멸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꾹 참고 헛구역질을 하며 멍청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지영은 갑자기 제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상가 건물 인감도장 어디다 숨겼어요? 어차피 이제 치매라 관리도 못하잖아. 내가 다 알아서 관리해 줄 테니까 말해봐요. 지영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멍하게 대답했습니다. 인감? 우리 민수 장가 갈 때 내가 다 줄 거야. 지영은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밥상을 손으로 밀쳐냈습니다. 아이고, 지겨워. 민수 씨, 당신 아들이 나한테 다 넘기라고 했다고. 당신 아들도 이제 당신 요양원에 보낼 날만 기다리고 있어. 눈치도 없어, 정말. 지영은 제 방 옷장을 마구 뒤지며 소중한 추억들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제가 평생 시장 일을 하며 아끼던 손목시계, 남편이 사주었던 낡은 브로치. 지영은 제 사진첩을 들춰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수의 100일 사진,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을 거실 바닥에 툭 던지고 발로 들여밟으며 지나갔습니다. 지영아, 내가 지금 밟고 있는 건 종이 조각이 아니란다. 내가 너희를 위해 바친 내 청춘이란다. 지영은 전화기를 들어 다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원장님. 노인네가 아주 정신이 나갔어. 내일 아침에 사람 보내줄 수 있지? 응, 서류는 다 준비됐어. 지장만 찍으면 돼. 지영아, 내가 내게 준 이 독이 든 성찬을 나는 기꺼이 다 마셔주마. 그리고 그 독이 내 몸에 퍼지기 전 나는 그 도끼를 모아 너희의 목을 겨누는 화살로 만들 것이다. 시계추가 흔들리는 소리만이 가득한 거실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현관문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들 민수가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민수가 들어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달려나가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 씨, 나 이제 정말 못 살겠어. 어머니 방금 전엔 주방 칼을 들고 배회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저러다 우리 애라도 다치면 어떡해? 민수는 제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자꾸 지영이를 괴롭히세요? 정신 좀 차려보시라고요. 민수의 눈에는 예전에 그 살가운 아들은 없었습니다. 짐짝을 바라보는 듯한 혐오와 피로감뿐이었지요. 저는 일부러 민수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배고프다. 우리 아들 밥 먹었니? 제 아들은 진저리를 치며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그 반동에 바닥으로 힘없이 고꾸라졌습니다. 밥 타령 좀 그만하시라고요. 내일 아침에 요양원에서 사람 오기로 했으니까 준비나 하세요. 민수는 재산증여 합의서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지장 찍으세요. 이거 찍어야 어머니도 편하고 우리도 살아요. 이 상가 건물만 있으면 우리 민우 유학도 보내고 나도 이제 허리 좀 펴고 산단 말이에요. 지영은 제 옆에 바짝 다가와 앉더니 제 손가락을 억지로 잡아 인감 도장에 짓눌렀습니다. 자, 어머니. 여기 찍으면 돼요. 꾹. 시뻘건 인감 문양이 흰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의 헌신이 종말을 고하는 낙인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종이를 챙겨 들고 안도하며 웃더군요. 두 사람은 거실로 나가 하하호호 웃으며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방금 찍은 그 지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는 모르겠지. 내가 팔아치운 건 내 건물이 아니라 너를 향한 내 마지막 핏줄의 정이었단다. 내가 나를 요양원에 가두려 한 순간 나는 너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저는 장롱 구석에서 지난 몇 달간 기록한 학대 일지와 녹음 기록들을 꺼냈습니다. 밤새 광풍이 불었지만 저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야, 지영아. 너희들의 축배는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저는 어두운 방 안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밑 깊숙한 곳, 낡은 장판 밑에는 며느리가 찾지 못한 제 진짜 보물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진짜 인감도장, 상가 건물 매매 계약서 원본, 그리고 소형 녹음기였지요. 저는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영의 폭언과 민수의 비정한 목소리들이 방 안의 정적을 깨고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들을 다시 들으며 마지막 동정의 싹을 잘라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3달 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지영의 통화 내용을 들은 날, 제 심장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대신 저들이 원하는 완벽한 먹잇감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거울을 보며 눈동자에서 생기를 빼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저는 옛 인연인 정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정 변호사, 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그 탐욕은 내가 낳은 게 아니야. 저 아이들이 제 발로 지옥을 선택했다면 나는 그저 그 문을 열어줄 뿐이네. 상가 건물의 명의는 이미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단 가족의 학대 조건이 성립될 때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특약을 걸었지요.
며느리가 지장을 찍게 만든 서류들은 사실 법적 효력이 없는 복사본일 뿐입니다. 지영아, 너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평생을 칼끝에서 살아온 노량진 김영순을 너는 몰랐던 거다. 내일 아침이면 요양원 차가 올 것이고 너희는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겠지. 하지만 아니란다. 내가 그 차의 문을 여는 순간 비로소 너희가 평생 갇히게 될 진실의 감옥문이 열리게 될 거야. 운명의 날을 앞둔 마지막 밤. 거실에서는 지영과 민수가 비싼 와인을 따고 호텔 안주를 차려냈습니다. 그들에게 내일은 노모를 치워버리고 자산가가 되는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여보, 내일 어머니 가시고 나면 우리 바로 상가 리모델링부터 알아보자. 지영의 들뜬 목소리가 제 방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민수는 비겁한 자기 합리화를 늘어놓더군요. 그래.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 저는 일부러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영이 먹던 스테이크 조각을 손으로 덥석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우리 민수 고기 먹네. 지영은 질색하며 제 손을 거칠게 내쳤습니다. 아우, 진짜 더럽게. 손으로 저게 뭐야? 민수는 저를 다시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내일이면 다 끝날 거니까.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온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기를 씹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내 자식에게 먹이는 마지막 육신의 일부라고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다시 유학 계획과 사표 던질 날에 대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정 변호사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사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묻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지영아, 오늘 밤 마음껏 꿈을 꾸거라.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너희의 꿈은 처참한 악몽으로 변할 테니까. 오전 10시 하얀색 요양원 승합차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신이 나서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지영은 민수에게 상가 서류 챙겼지? 라며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차 앞에 섰을 때 검은색 고급 세단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정 변호사가 내려 제 앞에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영순 여사님, 준비하신 서류 모두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굽어있던 허리를 서서히 폈습니다. 눈동자에는 안광이 감돌았고 저는 지영의 팔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지영아, 그리고 내 아들 민수야. 요양원 차가 오니까 그렇게 좋더냐? 제 멀쩡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의 정상 진단서를 민수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너희가 밤마다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속삭이던 그 추악한 대화들, 여기 이 녹음기에 단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어. 녹음기에서 지영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영이 발악하며 녹음기를 뺏으려 했지만 정 변호사의 사람들이 막아섰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장을 찍게 만든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는 허위 양식이다. 진짜 상가 명의는 어제부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 완료되었다. 조건은 너희가 나를 학대할 경우 즉시 명의가 귀속되고 너희는 이 집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지영은 제 돈을 돌려달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 같은 짐승들에게 줄 돈은 단일전도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내보내세요. 민수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저는 냉정하게 걷어찼습니다. 내가 내 아들로 산 세월은 어제로 끝났다. 이제 나는 김영순으로 살 것이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30년 넘게 가슴을 짓누르던 체증이 단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돌담집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의 라일락 나무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사진들을 모아 마당 한편에서 불을 피웠습니다. 사진들이 제가 되어 날아가는 것을 보며 저는 30년 넘게 지고 온 어머니라는 십자가를 함께 태워보냈습니다. 민수야,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단다. 지영과 민수는 아파트에서 쫓겨나 새빵살이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원망하겠지만 상관없습니다. 그 지옥은 그들 자신의 탐욕이 일구어낸 열매니까요. 이제 제 일상은 평화롭습니다. 더 이상 딱딱한 밥은 없습니다. 저를 위해 가장 신선한 생선을 사고 밥을 짓습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당당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며 부속품도 아닙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버리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지는 해가 가장 붉고 아름답듯 저의 황혼은 이제야 온전한 저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의 진짜 인생은 이제야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